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2주일 동안 저희가 좀 많은 영화를 보지 않았나요? 내 평생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에요. 예, 오늘 저희가 또 뉴욕 영화제가 진행이 돼서 특별 에피소드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3주년이 됐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3년 전 뉴욕 영화제 때 처음으로 카페에 앉아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시끄러운 데에서. 예. 3년 후에 이렇게 따로따로 집에서 얼굴도 예. 못 보고 이렇게 예. 녹음을 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전에 약간 에피소드들의 사운드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서 3주년은 좀 다르게 녹음을 해보자 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괜찮은 그러게요. 사운드로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3주년을 축하드려요. 네. 예!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네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네요. 그럴게요. 우리 예. 뭐 샴페인도 좀 마시고 네. 케이크도 먹으면 좋을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계속 3년 동안 들어주신 분들한테 떡도 좀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떡도 못 돌리고 뭔가 대면도 못한 채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배꼽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배꼽 네. 인사까지는 좀 힘드네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예. 들어주시는 분들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뭐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3주년 동안 꾸준하게 녹음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니스 씨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제이미 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저희가 네. 조금 서로 관심 분야나 뭐 빨리빨리 알아보는 분야들이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조금 내는 편이고 에피소드 아이템 그리고 테크니컬 하면은 전부 다 제니스 씨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 IMDb가 부럽지 않다. 인간 IMDb. 제이미 씨의 그 역량에 비하면 언제나 늘 부족한데 아니에요.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제니스 씨 없었으면 혼자서 이렇게 영화 주절거리고 있지 방송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제이미 씨가 갖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공유하고 나눠드릴 수 있어서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저도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을 제니스 씨가 너무 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제가 좀 테크니컬한 쪽으로 들어가면 비는 쪽이 많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네. 어쨌든 좀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좋은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질이 이래서 못 들어주겠다 하고 떠나셨더라도 틈틈이 다시 확인하시면 뭔가 나아지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진짜 3년 동안 꾸준하게 들어주신 분들 계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이게 인터랙티브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어디서나 건강하고 뭐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 감상하고 계시기를 빌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미국 쪽 박스오피스의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암울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뉴욕 영화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큰 소식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녹음한 다음에 또 터졌거든요. 정말 이 테넷의 여파가 너무 큰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극장 쪽에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영화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연말에.
그거 중에 하나가 007 새 영화였죠. No Time to Die라고. 이 영화가 결국은 테넷의 여파를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개봉 일자를 11월 20일에서 내년 4월 2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발표하자마자 저희 미국 쪽에서는 AMC 다음으로 제일 많은 극장을 소유를 하고 있는 리거 시네마라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한 530여 개, 40여 개 극장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인데 이곳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 방송이 나간 후가 되겠죠. 10월 8일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예.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서 미국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4만 명들이 다 직장을 잃게 되는 거게 어떡하면 좋을까? 되겠죠. 이게 산업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어가지고 네네. 정말 할리우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여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이 디에로 체인은 원래 영국에 있는 시네월드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시네마 체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걸 시네마만 지금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시네월드도 같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네월드는 10월 9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에서 127개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5,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4만 5천 명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된 거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007 이후에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듀운이 12월 18일 날 개봉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내년 2021년 10월 1일로 개봉 일자를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블록버스터 쪽으로는 개봉을 하는 영화를 거의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규모가 약간 작은 그런 영화들이 몇 개가 남아있어요. 네. 11월 25일 날 더 크루즈라고 예전에 했던 애니메이션을 또 속편으로 만든 거가 되겠거든요. 그러죠. 예, 더 크루즈 뉴 에이지라는 영화가 있고 12월 11일 날은 프리 가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또 잡혀 있고 12월 18일 날 Coming to America 그리고 12월 18일 같은 날이죠. Death on the Nile 네. 그리고 12월 25일 원더우먼 198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들 거의 개봉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 뭐 일부는 규모가 작은 영화는 뭐 디지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년으로 또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년으로 옮겨도 참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극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뭐 공개하는 오픈 창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 닫은 극장이 다시 열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대안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돈 세이브 하자고 손해 안 보려고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일정 변경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서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극장에서 영화가 개봉을 할 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제휴사들과 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극장 개봉이 미뤄지면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도리토스 칩하고 해서 프로모션용 패키지를 다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슈퍼마켓에. 아, 진짜? 예, 저도 지나가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름 개봉해서 뭐 겨울로 이렇게 밀려나 버렸으니까 뭐 아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고 007 No Time to Die도 이게 걸려있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계부터 해서 이 영화들이 움직이는 게 뭐 영화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뭐 다 걸려있는 프로모션도 같이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007 미뤄지면서 또 웃긴 게 원래 내년 부활절에 예정을 하고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Fast and Furious 9이 있었는데 맞죠. 007이 거기로 옮기니까 그럼 우리도 옮겨야지 해서 또 뒤로 미뤘더라고요. 참 뭔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뭐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뭐 참 어떻게 될지 좀 비관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리걸이 문을 닫게 되니까 제일 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AMC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회원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닫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뭐, 파이낸스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S&P라고 좀 들어보셨죠? 뭐, SP 지수, 뭐, 신용평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AMC가 지금 몇 달 동안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연 다음에도 수익이 거의 없는 편이니까 당연히 이게 평가를 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이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극장을 지원하는 파이낸셜 서포트가 있어야지 된다는 그 오픈 레터를 또 미국 감독들이 전체 사인을 해가지고 보낸 게 있었어요. 네. 아, 연방 정부예요? 아니면 주 정부예요? 컨그레스에. 네, 의회에. 예, 예. 의회에 보냈는데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소극장 중에서는 한 69%가 문을 닫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전체 극장 중에서 75%는 다시 회생될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뭐 지원 필요한 상태인 곳이 이곳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건강이나 생활에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이런 지원이. 근데 굉장히 미국의 큰 산업이고, 네.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근데, 그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한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나라들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름 뭔가 영화위원회 같은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기관이. 네. 그러니까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화 쪽에 참사? 아니면 큰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무슨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법안들을 마련하고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나 산업으로만 규정이 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원이 필요한 게 이 업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무너지게 놔두는 건가? 뭐 약육강식인 거예요, 그야말로. 뭐, 좀 되게, 시스템이 너무 안전망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보면 다들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던데, 미국은 그냥 알아서 살아남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완전히 각계 전투입니다. 네.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진짜 별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살아왔던 곳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 같고, 요즘에 약간, 이것이 바로 뭔가, 그 서부 영화 있잖아요. 웨스턴 영화 보면은, 황량한 벌판에서 사람들이 각자 살아남는 이런, 알아서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게 주된 테마잖아요. 네. 이게 미국의 정신 같은 건가 이런 거를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나라죠. 아니요, 저는 그게 정신인 것 같아요.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아남기. 나도 뭐 네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너도 내 거에 손대지 마. 약간 이런. 참 대단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이 세계적으로 박스오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극장 시장이 가장 큰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쪽이 오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없는 편이에요. 뉴욕 주지사가 네. 9월 중순쯤에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극장 문 못 연다 아직. 그래서 참 극장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 오히려 지금 다시 번지고 있어요. 다시 번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뭐 극장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상태에서. 네. 그런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수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지난 주말에 테넷 수익이 200만 달러를 조금 넘어선 정도예요. 그런데 전체 수익을 보면은 3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극장이 지금 제대로 오픈이 안 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쪽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얼마 전에 그 연휴도 지났기 때문에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그 퍼센티지를 75%까지 올렸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린 상태고,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뭐 애국심을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들도 다시 차트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세계 차트 중에서 중국 영화가 3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뭐 800인가요? 그 영화는 역대 아시아 박스오피스 최고 성적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리스트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제 벌어들인 액수를 얘기를 하겠죠. 총 액수. 그거 따져봤을 때 800, 그러니까 영어로는 800이 되겠는데 이게 4억 4,8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1위예요, 1위. 다른 데서 개봉도 안 하고 중국에서만 한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만 개봉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1위를 차지했던 Bad Boys for Life 이 영화가 2위로 밀려났죠. 네. 예, 이 외에도 7위를 차지한 My People, My Homeland, 그 한국 제목으로는 나와 나의 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아우 완전 국뽕 쩌네요 제목이. 이 영화가 1억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7위에 올라와 있고 8위에는 강자라는 영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1억 5,1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위, 7위, 8위가 중국 영화가 되겠네요. 이런 리스트는 전 처음 봤어요. 아메리카여 어디로 가는가, 할리우드여 어디로 가는가, 뭐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프로덕션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안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또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마다 또 너무 조건이 달라서 아예 안전한 영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이나 유럽이 안전하대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나라에서 이미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각계 전투니까 주마다 규정이 있고, 그리고 프로듀서 조합마다 조합이 또 내려온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규정이 뭔가 되게 여러 가지인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중보건에 관련된 사람들 고용을 해야 되고,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코비드 안정 단계도 아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도 걸리는 판에.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으로 갔고,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도 뭐 베를린인가 영국인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상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가입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외국으로 또 제작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아마 텅 비어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반면 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뭐 새롭게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지금 컨텐츠 찾아서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뉴욕 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제가 참 운이 좋게도 토론토 영화제를 버추얼리,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네.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토론토 영화제 마켓에서도 뭐 여러 영화들이 오가고 했는데 제일 큰 바이어가 넷플릭스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온 영화들 또한 뭐 HBO가 꽤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존도 있었고 훌루도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하반기 영화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들은 뭐 토론토나 뉴욕을 보시면 없죠. 없어요. 작년에 토론토에서 넷플릭스가 투포프스하고 메리지 스토리를 공개했었고요. 네. 뉴욕 영화제에서는 아일리시맨 공개해가지고 오스카를 향해 달려갔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올해는 굉장히 조용하게 그 오스카로 주목을 할 만한 영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근데 주목할 영화가 많대요? 네, 뭐 데이비 핀처 영화도 있고 아론 소킨 영화도 있고 몇 개 있나 봐요. 이게 올해 나와요? 오스카가 내년 4월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까지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 기한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한 3편인가 4편인가 샀어요. 토론토에서. 자, 그래서 이제 좀 뉴욕 영화제 얘기를 해볼까요? 뉴욕 영화제가 올해로 58회째였어요. 네. 근데 57회 때 58회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뉴욕 영화제의 최고 화제작이 뭐였냐면요. 네. 네, 그 유명한 기생충이었죠. 그렇죠. 네. 뭐 굉장히 화려했어요, 작년 영화제는. 네. 유명한 감독이나 뭐 영화 배우들 많이 오고. 네. 그리고 기자들 위한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얼굴조차 못 보게 됐죠, 서로. 네, 모든 뭐 영화제 자체는 뭐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퀸즈하고 브루클린의 자동차 극장 외에 브롱스 동물원에서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기자들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시기였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뭐 다른 연도에는 보기 힘들었던 리바이벌하는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단편 작품들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온라인 시사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뭔가 일주일마다 봐야 될 영화가 계속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뉴욕 영화제 시작되기 전에 토론토는 또 더 규모가 커가지고. 맞아. 예, 뭐 주중에 뭐 다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보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뭐 하루 영화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막 뭐 3편 넘게 넘어가면 내가 뭘 하고 있나 난 누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그 기자들한테 네. 풀어주는 그 영화들을 거의 다 봤거든요. 아,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이 두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이렇게 머리 아파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시는 제이미 씨조차. 이거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편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좀 큰 영화들은 몇 개 소개를 안 해준 게 또 있었잖아요. 네, 아예 공개 자체를 안 했죠. 근데 또 보면은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봤더라고, 그거를. 네, 뭐 주요한 곳들은 보여줬겠죠. 홍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치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쩌겠어요. 저희가 마이너인 것을. 그렇긴 한데, 조금 약간 치사했어, 그거. 화제작 몇 편은 저희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버추얼 시네마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달랐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좀 이름 있는 영화들 경우에는 25달러를 받았고, 네. 그리고 작은 영화 경우는 15달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15달러인 거죠. 예. 그런데 또 상영 시간이,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윈도우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4시간 안에 무조건 봐야지 되는 거야. 아, 이 영화를. 빡세다. 그래서 거기에 또 워닝처럼 써 있더라고요. 예. 몇 시 이후로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못 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오후 10시 이후로는 꼭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10시 이후로 보면 끝까지 못 보는 거지. 어떡해. 영화제를 가면 물론 정해진 시간에 극장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보는 게 맞는데요. 이게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은 마음가짐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사회를 만약에 가서 내리 3편을 봤다 이러면 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 짬내서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좀 뭐 이런 영화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고 집에서 내가 스케줄을 정해서 자,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고 하려니까, 뭔가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예. 일단 저는 뭐, 조금 규모가 큰, 그런 네. 큰 영화들은 딱 이틀만 줬잖아요. 예. 그 기자들한테. 네. 그래서 일단 그거 위주로 먼저 제낀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이제 한 5일 정도 텀을 주는 영화들을 봤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오가나이징이 되셨군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다 보면. 아, 근데 이게 네. 그냥 관객들한테 좋았던 게 또 뭐냐면은, 좋은 점을 말씀드려야죠. 버추얼 네. 시네마는 이 미국 전역에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예, 풀어놨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뉴욕까지 와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나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에 토론토 영화제에 참여를 했을 때,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온라인이죠. 네. 근데, 이 온라인 영화제가 코펜하겐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부터 시작이 됐었대요. 그때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그래머 하는 말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원래 코펜하겐에 이제 대졸자 중심으로 관객층들이 있었는데 그 덴마크도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펜하겐까지 오는 거는 무리일 수 있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시간에 덴마크의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 영화제에 접속을 해서 영화를 보고 되게 좋은 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가 되게 좋았다고,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뉴욕 영화제도 아마 저희가 뭐 정확한 통계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기를 좀, 바라네요. 네. 아마도 분명히 다른 주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집 근처에 이렇게 아트하우스에서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또 많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됐겠어요, 이런 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과가 조금 괜찮았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버추얼 시네마를 함께 병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불어서요. 원래 뉴욕 영화제가 그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링컨 센터에 시네마테크에서만 진행이 되었던 영화제였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인 한계가 되게 명확한데 뉴욕시가 그래도 꽤 넓거든요. 맨하탄 한복판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퀸즈하고 브루클린하고 브롱스에서 외부 상영이 되는 바람에 뭔가 좀 더 뉴욕을 좀 포용하는 그런 영화제로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감상이 좀 있어요. 맞죠. 이게 이름이 뉴욕 필름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타겟을 해서 선정된 그렇죠. 영화라는 생각이 계속 든 적이 오래됐었거든요. 굉장히 유럽 영화들이 많이 왔었고, 다른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영화들. 예. 뭐 영화 라인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네. 면에서 드라이브인 티에러가 다른 보로 쪽으로 분포가 네. 된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울 영화제다 하면은 물론 서울의 강남에서 열리는데 예를 들면 저기 강동구나 강서구나 물론 서울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좀 접근성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곳까지 다 아우르면서 간 셈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집 바로 근처에 퀸즈 자동차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럴 수가. 안타깝네. 안타까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스파이크 리하고 데이빗 번하고 와서 관객 인사도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점이 뉴욕의 특이한 점이 지역마다 커뮤니티가 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쪽은 아시아인이랑 약간 유색 인종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인지 왕가위의 화양연화가 요번에 4K 리마스터링으로 회고전에 초청이 되었잖아요. 네. 화양연화를 여기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왕가위 감독의 특별 뭐 메시지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도 영화가 한편 왔었는데 그 영화도 이쪽에서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그런 큐레이션을 보니까 아 뉴욕 영화제 정말 좀 뉴욕 영화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겠네. 예.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갔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굉장히 세더만요. 아, 그것도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였죠. $45더라고. 네.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세단하고 SUV하고 오버사이즈하고 나눠놓긴 했는데 가격이 다 똑같아. 왜 그래? 왜 영화제라서 나눠놔, 그런가 봐요. 그냥 똑같이 45불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을. 네. 구태여 그렇게 차종별로 해놓고. 가격은 똑같아. 근데 스티브 맥킨 영화 한 편은 무료로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동했었는데 역시나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가보진 못했고요. 근데 또 무료로 공개한다면 사람 많이 가지 않겠어요? 네. 금방 무료로 또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정확한 영화 수를 발표를 안 했어요. 뉴욕 영화제에서. 네. 그렇긴 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100편이 약간 넘거든요. 혹시 세셨나요? 대략적으로 세보긴 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100편이 약간 넘어요. 네. 110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수치는 바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한 25% 네. 적어진 수치예요. 네. 예. 그렇지만 뭐 그런 거에 반면에서 굉장히 올해가 굉장히 특이한 해였으니만큼 네. 예, 온 영화들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게 많았었고 또 네. 이제 Black Lives Matter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도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토론토부터도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홀드하고 싶은 영화들은 영화사 측에서 많이 홀드를 했지만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Black Lives Matter 이런 식으로 팀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은 올해 선보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도 한몫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토론토에서 초청된 영화이긴 하지만 네. 배우 레지나 킹 아시죠? 네네. If Beale Street Could Talk에 나왔던 배우로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레지나 킹 배우가 감독으로 이번에 데뷔를 했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One Night in Miami라는 영화로 왔는데 이 영화가 토론토 전에 비딩 전쟁이 있었대요. 아, 그 정도로 좋아요? 뭐 노코멘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영화가 좀 의의는 있어요. 왜냐면 등장인물들이 말콤 엑스, 무하메드 알리, 샘 쿡,
짐 브라운이라고 농구 선수인가요? 뭐 이런 좀 어떤 한 시대의 흑인 아이콘이자 정치인이자 이런 액티비스트적인 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하룻밤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기본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딩 전쟁이 붙어서 결국 아마존이 승리를 해서 아마존이 토론토에 가져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뉴욕에는 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흑인 중심 영화가 이렇게 비딩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이번 뉴욕 영화제에도 많이 왔었는데 특히 지금 오프닝작으로는 감독 스티브 맥퀸이 5개 에피소드로 만든 시리즈 중에 한 편인 러버스 락이 오프닝 작품으로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18일까지 매주 한 편씩 소개시키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짜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측에서는 BBC에서 TV로 방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이 5개 에피소드 중에서 3개만 소개가 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러버스 락 이외에도 맹그로브라는 에피소드하고 레드, 화이트 앤 블루라는 에피소드가 소개가 됐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사실은 이 작품은 영화의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시리즈인데 근데 뭐 감독은 이게 다 한 편 한 편의 영화 같은 작품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뉴욕 영화제는 보통 오스카 레이스의 홍보전 같은 영화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스카에서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영화들이 초청이 되는데 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에 올라갈 일은 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본 3개 에피소드를 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에피소드 별로 영화라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완성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았고 3편이 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를 쳐지는 게 없었고 물론 그렇죠. 그리고 TV 영화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일단.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에피소드는 러버스 락이었었는데 물론 저희가 제일 먼저 본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굉장히 색감도 그렇고 이런 이제 뭐라 그러나 전체적인 느낌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어느 날 밤에 열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댄스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하우스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하룻밤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뭐 구애의 장면들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정말 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뭔가 3D도 아닌데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이 아마존 측에서 저희한테 링크 보내준 게 이 TV로 이렇게 그 에어플레이를 할 수 없게 막아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로 봤어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완전 죽음이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도 이제 11월 27일이면은 러버스 락이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TV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약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러버스 락 음악 너무 대단하지 않았어요? 네네. 저는 스티브 맥퀸의 감독 역량에 대해서 이미 오스카 상도 받고 검증된 분위기는 한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리즈의 이름은 스몰 X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티븐 맥퀸이 중간에 공개된 다른 작품인 맹그로브를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맹그로브라는 노팅힐의 처음 문을 연 흑인 소유의 흑인을 위한 식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좀 숨어있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러버스 락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러버스 락은 유일하게 이제 실화 바탕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영화를 이런 막 흑인의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를 얼마나 만들고 싶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작품들은 70년대하고 8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패션도 볼 수 있고 네. 한동안 못 들었었던 아니면 처음 듣는 그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도 대단했었고 그리고 역시 감독이 흑인을 어떻게 찍어야지 된다는 걸 잘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 라이딩부터 뭐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정리정돈돼 있고 아름답고 나오는 흑인들은 다 멋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저는 이렇게 영국에 흑인 배우들이 많은지 처음 알게 됐어요. 물론 영국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배우들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레드, 화이트 앤드 블루의 주인공 있잖아요. 네네. 거기 누가 나오냐면 스타워즈의 핀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존 보에가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네. 저희가 기억을 하기에는 존 보에가 그냥 스타워즈 나오고 그냥 더 이상 안 나오는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그런 되게 핀이라는 단순한 역할에만 멈출 수 있는 배우가 아니고 드라마 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라는 거를 이런 감독이 아니면 누가 발견해 주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화면에 담아낼 수 있는 감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가끔 가다가 영화 보면은 이 백인들이랑 흑인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프레임이 나올 때 네.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네. 이 DP 촬영 감독하고 그 조명 감독하고 네. 그리고 그냥 감독하고 이 세 화음이 잘 맞아 들어가면은 흑인 배우의 얼굴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눈만 반짝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뭐 백인한테 다 모든 거를 맞춰주니까 다른 유색인종 배우들은 얼굴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급 정도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니네들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흑인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좀 스테레오타이피컬하게 나오고 아니면 되게 우울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스티븐 맥퀸의 이 연작인 스몰 X의 이야기들에 나오는 흑인들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막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이러니까 뭔가 이런 영화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맹그로브가 11월 20일 날 시작을 하고요. 그게 첫 에피소드죠. 예,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이 러버스 락이 되겠고 그다음이 저희가 못 봤던 에듀케이션하고 알렉스 위럴이라는 에피소드가 계속 연이어서 방송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레드, 화이트 앤 블루가 12월 18일 날 소개가 됩니다. 예, 다른 건 다 몰라도 러버스 락은 볼륨을 크게 높이고 약간 술도 곁들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영화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영화는 꼭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에피소드라고 영화죠, 보다는 영화. 이 영화는 진짜로 보셔야지 됩니다. 네. 그동안 이 파티가 없어서 심심하셨던 분들 그냥 그 1시간 동안 파티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흥이 넘치죠. 흥이 넘쳐. 네. 흥이란 이런 것이다. 흑인의 흥이란 영화로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것이다를 그냥 스티븐 맥퀸이 참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네. 스티븐 맥퀸도 촬영 감독이랑 그냥 이 사람들 파티하는데 잠깐 숨어 들어가서 거기다가 카메라 놓고 이렇게
숨어서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도 말하는데 되게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디렉팅을 한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모든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뭐. 그래서 이게 오프닝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오프닝 파티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오프닝 파티가 되었다.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딱 뉴욕 영화제 시작하면서 본 영화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스티브 맥퀸 감독이 새 작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영화제에. 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힘들죠. 이런 경우처럼 미니 시리즈 정도로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뉴욕 영화제에 이런 식으로 새 작품을 한 해에 가져온 감독은 고다르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다르 감독이 그렇게 1년에 영화를 3편이나 만들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2편을 가져오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이 홍상수 감독이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일인데 요번에 스티브 맥퀸 감독을 3번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근데 뭐 이 분 때문에 또 못 온 영화도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빠진 영화 이 사람이 채워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넷플릭스가 빠지면서 뭔가 좀 타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센터피스 작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욕대에서 공부를 하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새 작품이거든요. 노매드랜드인데 이 영화가 벌써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골든 라이언을 수상을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부터 기자들이 다 야야 그 영화 온대 막 이러면서 얘기가 많았었던 영화인데 역시 토론토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보고 나니까 진짜로 이 감독은 난 감독일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화를 어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제작과 주연을 했고요. 네네. 저는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그 뚜리 빌보드에서처럼 약간 이렇게 백인 노동자 계급의 여자로 나오는데, 뚜리 빌보드도 좋았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뭐 약간 뚜리 빌보드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스피리추얼한 그런 캐릭터를 하는데, 이 연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노매드 생활을 하는, 집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캐스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지나갈까요? 그럼 제이미 씨? 제목이 노매드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마 있긴 할 텐데 트레일러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로 그냥 그 자체가 자동차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트럭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약간 움직이는 집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트레일러라는 차가 있는데 집이 없이 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이 없이 트레일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약간 유목민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되게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이죠.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과도 좀 맞물리고, 그러니까 고용의 현실하고도 좀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상실이나 그런 좀 개인의 감정하고도 맞물리면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거대 뭔가 하나의 뭐 필터 같은 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제 가족을 다 떠나서 홀로 트레일러를 타고 미국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아마존 웨어하우스에서 일도 하고 뭐 이러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 감독이 클로이 자오라는 이제 중국 감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 정착을 하고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만드는 감독이 된 거예요.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 이안 감독 좀 떠올리지 않아요? 저는 처음
처음 작품이 더 라이더라는 작품이었었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예, 뉴욕 영화제에 왔었고 제이미 씨가 거의 뉴욕 영화제에서 본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연말에 뽑는 탑10 리스트에도 제가 올렸었고 그랬었는데 네. 이 더 라이더에서도 이제 카우보이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이 실제 카우보이로 활약을 하는 사람들을 배우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을 그냥 쓴 거죠.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 끄집어냈었거든요, 이 감독이. 네.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미국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앙리 감독이라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안 감독이라고. 예, 이안 감독.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앙리 감독이 예.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아이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소셜 이슈나 컬처럴한 면에서 미국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감독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게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 이 앙리 감독이 그 헐크를 감독을 했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망한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확실히 이 문화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외부인이 더 좋았겠지만 이 팝컬처하고는 다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클로에자오도 비슷한 길을 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클로에자오가 이런 식으로 조용조용하고 진짜 사람 사는 얘기를 다뤘을 때는 굉장히 거의 저는 데뷔작부터 마스터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디즈니 쪽으로 가대. 마블 영화를 만들게 되었죠.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 앙리 같은 그런 호평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마동석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디 이터널스의 감독을 맡았는데요. 네네. 네. 뭐 이게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지는 슈퍼히어로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좀 헐크 때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달라야겠죠. 그래도 저는 약간 이 감독의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영화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만들고 싶어서 그 영화를 택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번 돈으로 이런 영화 10개 정도 만들어주면 저는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요즘에 이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백인 사회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네. 백인 이대로 좋은가 싶은 약간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타이거 킹도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이런 미국을 잘 그린 감독, 미국을 잘 그린 영화 중에 노매드랜드는 거의 최고급인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누가 범접하기 힘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영화잖아요. 두 번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나요, 엄청나. 저 같은 경우도 뭐 뉴욕에서만 살다 보면은 되게 미국이 뉴욕인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요세미티를 갔다 온 다음에 진짜 미국은 이런 거군. 이런 생각을 되게 강렬하게 하게 됐어요. 뭘 거기 갔다 온 것 같다 그러나 거긴 또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는 거지 실제로 경험하려면은 진짜 비행기편 별로 없는 그런 데를 한번 지나가 봐야 돼요. 그러면 황량한데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미국의 로드무비에 많이 나오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판에 계속 며칠간 차로만 가는 이런 거. 그 사람들도 우리를 희한하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아시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광활한 자연이 주는 인상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의 어떤 정신 같은 거를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토론토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계속 영화들이 뭐 이런 팬데믹 시기를 맞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피리추얼한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특히 여기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네. 이 지금 프랜시스 맥도머니 맡았던 역할이 있는데, 프랜이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사망을 한 다음에 또 집도 잃게 돼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쇼핑을 하다가 예전에 자기가 잠깐 가르쳤던 학생과 만나게 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 홈리스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제 섬뜩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도 그랬지만 또 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한 비트도 놓치지 않고 프레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레스라고. 네.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도 그대로 그냥 그거를 납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작은 대사에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러니까 되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공공해 보이는 삶이잖아요. 계속 막 잡일 같은 거 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네. 예, 뭐 얼마나 벌겠어요, 진짜. 하지만 그냥 계속 어쨌든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그 나름의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또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네. 그리고 뭐 자연을 또 만끽도 하면서 다니는데 뭐 좀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에는 없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행스러운 생각도 들고 뭐 되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연출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사람들을 가엾다는 시선으로 보지 않은 게 너무너무 네, 좋았었고, 맞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너무 아름다웠었고. 네, 예. 촬영도 너무 잘했고 연기도 좋고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프랜시스 맥도머니 진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찍은 거잖아요. 네.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이걸 연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뭐 마음이 맞아서 얘기를 시작한 사람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거를 네. 잡아낸 것 같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배우는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뭐 반가운 분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대체 배우인가 싶은데 알고 보면은 배우가 네. 아닌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튼 노매드랜드는 현재 거의 뭐 오스카 레이스에서 거의 뭐 앞다투어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단독 선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치고 나오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A24의 미나리라고요. 아, 미나리. 네. 참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어서 한국계가 중심이 되는 약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미나리는 저희가 저번에도 아주 초반기에도 얘기를 나눴던 얘긴데, 네. 저희가 The Last Black Man in San Francisco 그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이미 씨가 크리스티나 오 프로듀서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어요. 또 프로듀서도 그렇지만 이 캐스팅 디렉터를 맡으신 분이 그 당시에 이 미나리에 출연할 그 아역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호평을 받을지는 몰랐지요. 예. 놀라운 게 이 영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마도 뭐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열릴지 오프라인으로 열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초청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A24의 미나리는 지금 하반기 영화제에서는 미국 영화제에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부산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부산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A24가 그렇게 영화제 위주로 영화를 밀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긴 하겠지만, 미나리 얘기도 여러 차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그리고 노매드랜드 경우에는 미국에서 언제 개봉한다고 말씀하셨죠? 노매드랜드는 미국에서 12월 4일로 지금 개봉 예정이 잡혀 있고요. 네. 아마도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산 영화제를 뭐 온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으로 가서 보거나 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노매드랜드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의 영화 중 한 편이 될 거라는 확실한 뭐 저희의 추천이죠, 그죠? 예. 네. 올해 그 뉴욕 영화제에서 소개된 작품 중에서 이 영화가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 예. 네. 그러니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네.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나멘에서 보시면 극장에서 보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부러워. 네. 자, 그럼 또 다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스몰엑스랑 노매드랜드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요. 예. 그 스몰 X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개되는 날짜에 맞춰서 11월 달쯤에 다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노매드랜드는 저희 미국에서는 12월 중에 개봉을 하니까 그때쯤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으면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센터피스인 노매드랜드를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클로징 나잇에 소개가 되는 작품도 있는데, 네, 폐막작이죠. 예. 프렌치 엑싯이라고, 네. 예, 미셸 파이퍼하고 루카스 헤즈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저는 뜨뜻미지근한 쪽입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재미있게 본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제 미셸 파이퍼가 이제 톡톡 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오랜만에 미셸 파이퍼가 뭔가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네. 미셸 파이퍼의 눈빛 연기 볼 수 있죠. 예, 나이가 들으셨는데, 뭐, 변함 없어요. 네. 너무 이쁘고 멋있고, 네. 진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 이야기 자체가 좀 호감이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그런 뭐 노매드랜드나 스몰엑스에 비하면 이게 약간 망한 뉴욕 부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피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네, 약간 말펑션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컸는데 엄마하고 계속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엄마도 뭔가 파산 직전인데도 돈을 막 엄청나게 계속 물쓰듯 쓰고 다니는. 네. 그런 분으로 나와서 코미디로 보면은 코미디로 볼 수도 있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감독이 아자젤 제이콥스라고 그 뉴욕 네이티브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출신의 감독이라서 이번 이 영화제에는 자기 꼭 참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뉴욕에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오게 되면은 14일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뉴욕주 들어오시려면 격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감수를 하고 영화제에 참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뉴욕 영화제에서 영화를 많이 봐왔대요. 그래서 자기 영화가 이 영화제에 나오게 됐는데 꼭 가야지. 자기가 어떻게 빠지겠냐고. 극장에서 다른 해처럼 이렇게 상영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꼭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이제 별로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라서. 배우들만 좀 재밌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다른 배우들도 뭐 그냥 괜찮긴 했지만 미셸 파이퍼 연기가 너무 돋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기는 그다지 뭐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맨체스터 바이더스에 나오고 레이디버드에 나왔던 루카스 헤지스도 나름 무책임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캐릭터 자체가 호감이 안 가서. 그래, 뭐, 연기 변신했구나.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프닝 작품하고 센터피스하고 폐막 작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외에 네. 제니스 씨가 재밌게 본 작품이 있으세요? 네. 한국 영화가 한 편이 초청이 되었는데요. 네. 뭐, 늘 오는 감독님 영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무려 15번째 초청된 홍상수 감독 영화고요. 그러게요. 저도 숫자 세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영화라고 하네요. 네. 도망친 여자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네.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영화이자 김민희 배우와의 7번째 컬래버레이션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홍상수 감독 영화가 김민희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미스터리해졌고 그리고 우아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아까지? 네, 김민희가 우아하잖아요. 네, 그 전에 보면은 굉장히 너저분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뭐 보면서 이 찌질한 남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남자들을 무시하는 여자들로 많이 채워진 거에 대해서 약간 기쁨을 느낀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민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3명의 여자를 만나서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3명의 뒷모습만 나오는 남자들과 계속 또 대면을 하죠. 네. 어쨌든 뭐 미스터리한 캐릭터로서 할 일을 다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김민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진짜 다른 영화에도 좀 나와서 이 재능을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홍상수 감독 영화가 이렇게 15편씩이나 왔었는지 이제 생각해보면서 굉장히 놀랐었고.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어요. 5번째 초청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제일 처음에 왔던 게 2002년에 생활의 발견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2018년에 2작품이 왔었어요. 플립들하고 강변 호텔이 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안 왔었고. 작년에는 기생충이 왔었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해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유일하게 오래간만에 빠졌었죠.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과 극장전 이후에 절교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절교인데 난 다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지 않겠다. 내가 현실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대처하고 있는 일들이 영화에서 나에게는 더 이상 코미디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화만 난다. 이래서 안 봤었어요. 근데 뉴욕에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봐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뉴욕 영화제에 오는 유일한 영화가 홍상수 영화인 거야. 맞아요. 네. 기자들한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 뭐 비슷한 실망을 좀 하다가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등장하면서 저는 이제 좀 홍상수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좀 누그러워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홍상수의 첫 작품과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굉장한 팬이었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 굉장히 날카롭고 집요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의 발견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아저씨를 미화하는 뭐 본인은 미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었죠. 근데 뭐 이제는 좀 여자가 중심에 쓰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약간 영화에 나왔던 말들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유행어처럼. 고기 잘 구우시네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말들을 막 하잖아요. 아무튼 뭐 좀 재밌게 본 편인데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필립 가렐 영화를 제가 도망친 여자를 보기 전에 봤었는데, 네. 제이미 씨도 일전에 말하셨던 것 같은데, 홍상수의 약간 프랑스 쌍둥이 같은 감독이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찌질한 남자가 등장해서 뭔가 계속 여자들과 만나는데, 그 감독은 일단 이 남자가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관객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이 남자가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번 영화도 약간 그런 자장 안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납득이 갈 수 없는 전개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영화로구나. 근데 연출이 좀 게을러져가지고 저는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컷을 되게 안 나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으면은 참 영화 편하게 만드시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긴 한데 뭐 전달은 다 되긴 하잖아요. 근데 영화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저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갑자기 줌인하는 그런 방식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느슨하게 이어지는 대화 내용도 그렇고, 찌질남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등장하는 남자들도 그렇고, 저하고는 진짜 힘듭니다, 맞기가. 네, 어쨌든 이야기 구조는 재밌었는데 만듦새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도 매력은 못 느끼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스티브 맥킨과 뭐 클로이 자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이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극장에서 견디고 봐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작품이 또 눈길 끄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은 트러플 헌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영화 잠깐 얘기해볼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몰랐죠. 예, 제목만 듣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헌터 때문에요? 혹시? 아니, 이 제목 자체가 웃기잖아요. 더 트러플 헌터시잖아요. 그럼 진짜 트러플 헌팅하는 헌터스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평론가들이 벌써부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이 영화 봐야 된다고. 작년에 오스카 다큐멘터리 부문에 다크호스처럼 등장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허니랜드라고. 양봉을 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약간 이 영화를 그 영화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다큐멘터리가. 재미있어봤자 얼마나 재밌겠냐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재밌어요, 이거. 아니, 근데 이 내용만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 설명 그냥 읽으면 이걸 뭐하러 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뭐 찍을 거리나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에서도 이미 좀 유행이 많이 시작이 되어서 트러플 버섯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돼요. 찾기가 또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겠죠. 아무튼 비싸기로 유명한 버섯인데 그 버섯을 대체 어떻게 이탈리아 시골에서 캐내는가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재미없잖아요? 설명만 하면은 이거 누가 보겠어, 이거. 그 돈은 또 누가 대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루카 과다니노 감독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되게 좋아요. 그 찍기도 잘 찍고 또 중간중간에 이 트러플 헌팅을 할 때 쓰는 사냥개가 있거든요. 그 트러플 사냥개죠. 그 사냥개에다가 그 카메라를 또 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는 장면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고, 이제 중간에 또 가슴 아픈 장면도 있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이 또, 이 사냥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트러플 헌터들이 대개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그 개를 데리고 오랫동안 트러플만 캐오신 분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전수를 안 해주죠. 맞아요. 이분들이 자기만의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트러플이 돈이 많이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진짜 괜찮은 거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손에 꼽히는 노인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게 뭐 Q&A 시간에도 나왔는데 네. 저도 저 약간 얘 왜 이렇게 인공적이지?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는데 왜냐면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놓고 보통은 트러플 헌터를 찍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쁘게 쫓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트러플 헌팅을 다닐 때 또 사람들끼리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을 찍는다든가 할 때 카메라가 계속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그걸 굉장히 무대처럼 만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그게 자기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슨 밀레의 그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처럼 뭔가 구도를 잡아서 그 장면을 기록하는 느낌? 뭐 그런 게 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시면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사모님한테 꾸지람을 들으시면 그래도 굳건히 네.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산속을 헤매시는 분들의 네.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남성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뭐 직업이긴 하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에 대한 조그만 몇 줄 안 되는 설명만 읽어보시고 이 영화 재미없겠네 이러지 마시고 저희들의 얘기를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어디서 보시면 The Truffle Hunters라고 이 영화는 꼭 보셔야지 되는 영화입니다. 큰 화면에서 볼수록 아주 눈 정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게 루카 과다니노 감독이 최근에 피에몬테 최근이 아니겠군요. 몇 년 전에 이제 피에몬테 지역에 집을 샀대요. 아마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성공을 하고 좀 돈 좀 많이 벌었겠죠. 근데 뒤에가 트러플이 나오는 데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근데 뭐 자기가 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또 흥미롭게 이렇게 매치가 됐나 봐요. 네. 어쨌든 간에 영화는 촬영을 3년 동안 했대요. 아, 맞아. 예, 이게 철이 있잖아요. 트러플을 딸 수 있는 철이 있으니까 딱 그때만 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가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쉽게 먹게 된 트러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일로 보통 먹게 되죠. 실제 송로버섯으로 접한 경우는 진짜 접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너무 비싸서. 트러플 메쉬 포테이토라는 걸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트러플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 경지가 다르긴 했어요. 지금도 잊을 수는 없어요. 오일 먹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오일 먹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일이 인기가 많아서 그 인공으로 또 만든대요. 네. 그래서 잘 보고 사야 된다고 하던데요. 거기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냄새를 만드는 거죠. 트러플 플레이버인지 실제 트러플이 들어간 건지 잘 보고 사야 된대요. 또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번에 영화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예. 저희 지금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체를 다 설명할 건 아니고, 그냥 영화 제목하고 약간 짤막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일단 옛날에 개봉이 됐었지만 다시 레스토레이션을 걸쳐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한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In the Mood for Love, 그러니까 화양연화 있었죠. 그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1970년대 작품인데 장편하고 단편이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소개가 됐었거든요. 하나는 무하마드 알리에 대한 작품이었었고 또 하나는 제임스 볼드윈에 대한 단편이었었는데 1970년대에 제작된 영화들인데 이게 또 다시 레스토레이션 돼가지고 소개가 됐거든요. 이것도 약간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맥락인 것 같죠. 그렇긴 하지만 올해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그런 팀을 다룬 영화들은 많았었지만 이 작품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된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찍었던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있어요. 다시 레스토레이션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만 굉장히 내용도 좋았고, 보기에 깔끔하게 정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실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1985년도 작품인데 스무드 터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이미 씨의 레이더를 벗어난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도를 다시 잘 봤더니 1985년도인 거예요. 이 연도에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썬댄스 영화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85년도에. 제이미 씨의 레이더를 벗어난 80년대 영화가 있다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 일반 극장에 걸리기는 조금 애매했던 독립영화 쪽의 영화라서 네. 제가 이제 못 봤던 영화가 되겠죠. 80년대는 더 예술 영화 보기가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특히 네. 한국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거의 보기 불가능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로라 던이 나오는데 18살 때 찍은 영화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아이고, 어리겠다. 근데 예. 15살짜리 학생으로 나와요, 여학생으로. 충분히 뭐 가능하죠. 뭐. 근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키는 커버렸는데 아직은 아이인 거야. 네. 근데 밖에서 보는 시선은 다 큰 여자로 보는 거지. 이렇게 어정쩡한 나이대에서 이제 마음고생도 겪고 진짜로 이제 고생도 겪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영화를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할 수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막 뭐랄까 반성하신 거 아니에요? 반성도 반성이지만 네.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리바이벌 네. 하는 영화를 제가 쫓아가서 볼 이유도 없었고 뉴욕 네. 영화제 기간에 다른 영화를 보러 갔겠지. 옛날 영화를 구태여 찾아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편 영화 중에서 더 휴먼 보이스라고 있잖아요. 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틸다 스윈턴과 찍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몇 달 전에 찍은 거잖아요. 너무 짧게 찍었다는 게 티는 나요. 연극 같은 형식이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세트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고 전에 썼던 것 부시기 같은데 전에 한 건가. 나중에 막 불 지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부시기 전에 한번 만드는 것 같군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 뭔가 즉흥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뭐 완성도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두 분이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틸다 스윈턴이 뭔가 네. 욕망을 가진 그런 휴먼 여자로 나온 걸 보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통 굉장히 중성적이고 되게 뭐랄까 만화 같은 캐릭터로만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드라마 연기를 잘 안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연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틸다 스윈턴 혼자서 다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뭐 모노로그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앞에 뭐 잠깐 뭐 사러 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남자 몇 명 빼고는 이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그 상영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약간 저는 몇 번 돌려서 봤었거든요. 네. 이거를. 그래서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장콕토가 쓴 1930년대 그 희곡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찾아보면 잉그리드 버그만이 연기를 했던 그런 작품도 있고 그런데 그 연도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게 자주 볼 만한 작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나마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었고
그리고 이 감독 특유의 그 원색을 쓰는 그 색감 있잖아요. 그 색감. 네. 그거 보느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집에 관심이 많아서, 키친을 저런 색으로 하는 것도 좋겠는데? 뭐 약간 더 제밥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틸다 스윈튼이 그 짧은 시간 나오면서 옷을 엄청 갈아입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의상도 진짜 톡톡 튀기고, 연기도 튀기고,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약간 근데 틸다 스윈턴의 뭔가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 그분이 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약간 뭔가 좀 큰 이렇게 울림이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보면은 진짜 즐거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눈도 즐거웠었고, 연기 볼 때도 좀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슬레이트에 인도 영화가 한 편 왔었는데요. 더티 사이프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부산에도 가는데, 제목이 수업시대예요. 왜? 왜? 뭐 귀엽네요. 수업시대. 네, 인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무슨 발리우드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도의 진짜 전통 음악의 길을 고수하는 뮤지션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훈련을 하는 이야기인데, 음악 자체도 이제 빠른 게 아니고, 마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타령? 뭐 이런 거라듯이, 아니면은 뭐 불교 경전을 읽듯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대중음악이 아닌 거죠. 약간 혼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 음악이고, 이 높낮이도 굉장히 뭐 일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 이 높낮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음악을 하는 뮤지션 이야기고, 그래서 뭐 이것은 그러면 인도의 서편제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뭐 평생을 거쳐서 훈련을 해야지 뭐 다다를까 말까 하는 그런 경지에 대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년이 되면서의 흘러가는 삶도 같이 펼쳐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리고 뭐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무시도 많이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해서 뭐하나 이런 말도 듣고 그런데 뭐 스승님도 또 있는데 스승도 죽음을 앞두고 못 이룬 경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평생 훈련을 한다는 의미에서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전혀 영화는 이제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고 굉장히 느린데, 약간 요가하고 메디테이션, 명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요가하고 명상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음악이 다뤄지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제 뭔가 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식의 뭔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나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뭔가 저희가 약간 서구 문화에만 갇혀 있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인도의 또 이제 그런 스피리추얼한 측면?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는 내내 되게 헐렁헐렁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 되게 뭔가 기분은 좋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또 리바이벌 된 작품 중에서 하나인데, 이건 또 이제 스티브 맥퀸 감독이 셀렉트를 해가지고 특별히 온 작품이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Zero for Conduct라고 한국 제목으로는 투맨 제로거든요. 근데 이게 1933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감독이 장비고 감독인데, 요 작품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클립 정도로만 제가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4K로 리마스터 된 거를, 리스토어 된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즐겁게 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옛날에 무슨 영화의 이해 이런 거 들으면서 좀 봤던 것 같은데, 다시 볼 기회는 놓치고 말았네요. 요런 거, 네. 무슨 영화사 공부를 하면은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작품이잖아요. 뭐 훈맹제로 때문에 뭐 truthfor에 뭐 The 400 맞아요. Glows라든지 뭐 이런 작품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영화 교과서 거의 초반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영화의 기틀을 닦은 작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기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보기가 좀 힘든 작품들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화질 좋은 거는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감사했죠, 저야. 네. 저는 안타깝게 보다가 그 expired가 되는 바람에 반밖에 못 본 작품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 올해 화제작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립 라코트의 왕들의 그날 밤, Night of the Kings라는 제목의 아이보리 코스트 영화입니다. 네,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영화 다 끝나기 전에 그 메시지를 보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영화 한 3분의 2 정도는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기는 한 작품이에요. 예, 막 에너지가 막 처음 볼 때부터 넘치는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보리 코스트의 무슨 감옥 같은 데일까요? 예, 감옥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다가 천일 야화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컨셉을 섞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좀 보다 말았는데 갑자기 드니 라방이 튀어나오질 않나. 지금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얀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백인이 튀어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뜬금없이 전개가 막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아깝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영화가 베니스와 토론토를 거쳐서 지금 뉴욕까지 왔는데요. 뭐, 이거를 네온이 샀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아이보리 코스트 나라의, 그,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고 이제 국제 영화상이라고 하나요? 그, 후보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종 후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근데 추천은 드릴 수 없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두 작품이 있었어요. 어떤 영화들인가요? 두 작품 다 다큐멘터리였었는데 하나는 The Monopoly of Violence라는 영화였고 또 다른 영화는 A Socialist Smile이라는 영화였었거든요. 네, 두 작품 다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처음 작품은 그 프랑스 내에서 계속 몇 년째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경제 불황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위 사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위 사태를 대처하는 이제 프랑스의 경찰들의 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군요. 예, 진압 시에 너무 무지막지한 폭력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목이 Monopoly of Violence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그 행동이 violence, 그러니까 폭력적이어도 다 암묵으로 다 허용을 시켜주는 그런 폭력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위 사태 때 발사된 이제 고무 총알이 되겠죠. 그 총알 때문에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친 사람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많은데 그거를 경찰들이 진짜 진압을 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쏘더라고요. 몸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향해서 쏘더라고요. 정말 왜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니까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심각해졌는지는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뭐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들, 학자나 뭐 저 시위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찰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채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점수를 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소셜리스트 스마일이라는 작품은 네.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예요. 아, 저 어렸을 때 헬렌 켈러 팬이었는데. 헬렌 켈러 위인전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예. 근데 저도 예.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읽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거는 설리반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예, 거는 맞아요. 그 뭐 야생 동물 같은 그런 아이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야. 헬렌 켈러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장애를 딛고 뭐 대학을 졸업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제 대체적인 얘기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자였었는데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러잖아요. 헐, 소셜리스트 스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녔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 사람의 뮤지엄이 있었대요. 그것도 뉴욕에. 뮤지엄 그런데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뉴욕이었나? 뭐 되게 얼핏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뉴욕 어디 있었냐면, 그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근처에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때 9/11 그 테러 사태 때문에 그 뮤지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손실이 된 상태죠.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많은 자료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완전히 레커멘드 해드릴 수 없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저는 좀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은데 대체로 이렇게 나레이션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지만 헬렌 켈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더 네. 존경하게 되는 그런 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네. 뭐 여자 위인의 측면에서라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재미있는 게 뉴욕 영화제 끝나면서 부산 네. 영화제가 또 시작이 돼요. 네. 네, 정말 부산 영화제 갔던 게 언제인가 가물가물한데, 부산 영화제가 올해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기로 제가 아직까지는 뉴스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부산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미리 본 영화들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트러플 헌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린 뭐 수업 시대, 요가와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런 문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필립 라코트 감독의 왕들의 그날 밤도 뭐 올해 영화가 어떤 경향인지 궁금하다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매드 랜드는 말씀드렸듯이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퍼스트 카우가 공개가 됩니다. 어디서요? 부산 영화제에서. 아, 늦게 갔네요. 예, 그래서 켈리 라이카트 감독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은 감독이겠지만 그래도 퍼스트 카우도 올해 영화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퍼스트 카우 진짜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아마 에피소드를 하나 잡아서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뉴욕에 왔던 작품 중에 이제 먼 바다까지 헤엄쳐 가기라고 지하장커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추천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 좀 추천까지 드리기에는 그렇게 막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하장커 감독의 팬이라면 뭐, 챙겨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팬이시라면은 네.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닥 뭐,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작품 중에서 너를 데리고 갈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하이디 유인 감독의
영어 제목으로는 I Carry You With Me였는데, 네.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그러니까 불법 입국을 한 퀴어 커플의 이야기예요. 네. 실제로 뉴욕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뭐 퀴어 영화가 별로 몇 개 없기 때문에 퀴어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작품은 필립 카렐의 눈물의 소금이랑 저는 완전 반대하는 영화입니다. 돈 내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나중에 채널 서핑하다가 보시더라도 그냥 건너뛰세요. 네. 그 율렌의 올라이졸라라는 멕시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제목 트래직 정글, 한국 제목 비탄의 정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자체는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좀 김기덕 감독이나 까테리느 브레야 감독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무슨 화면은 괜찮았었는데 내용은 완전 반대일세입니다. 네, 특히 여성이 보기에는 좀 너무 호러 영화예요. 네. 호러 영화가 아닌데 호러 영화에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남자들 다 진상이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왜? 진짜 중간에 끌까 말까 고민하면서 굉장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서 본 영화 중에서도 몇 편이 갔는데, 네. 프랑스와 오종 영화의 신작인 썸머 85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종이 그 영화 어떠세요? 그 영화 약간 초창기 오종 영화 같은 측면이 있고, 어린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프랑스 휴양지에 어린 게이 커플의 치정극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너무 점잖아졌었잖아요. 퀴어 영화 약간 점잖은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엣지 있는 퀴어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영화를 원하시고 약간 그 오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프랑스 남자 배우들도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네요. 그리고 토마스 빈더베르그 감독의 신작 어나더 라운드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 약간 아저씨 영화인데 덴마크에서 약간 아저씨들이 몸의 알코올 농도를 좀 높여서 교육을 실시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실험을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헌터를 보셨으면 아시겠듯이 약간 토마스 빈터베르 감독이 약간 요런 뭐랄까요, 사회에 되게 숨어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측면을 찾아내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분과 항상 짝처럼 붙어 다니는 매즈 미켈슨이 또 주연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매즈 미켈슨의 주정 연기를 볼 수 있어요. 점점 이 주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취해서 춤까지 추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약간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를 안 좋아하시면 되게 좀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매즈 미켈슨이 무엇을 하든 나는 귀엽게 봐줄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추천해드립니다. 그분 원래 댄서잖아요. 그거 이게 맘껏 하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춤은 아니고 취해서 추는 춤. 약간 옛날에 옛날 옛적 뮤직비디오 중에 그 웨폰 오브 더 초이스라고 크리스토퍼 월큰이 그 EDM 들으면서 되게 어정쩡한 춤 추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생각나고 그랬어요. 딱 오네요, 감이. 그리고 전 보진 못했는데 또 화제작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리 감독의 암모나이트. 케이트 윈슬렛하고 시얼사 로넌이 커플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작품 얘기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기생충 배급했던 네온의 영화이고요. 그래서 아마 홍보를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뉴욕 영화제에서 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새로운 작품이죠. 언더 왁스를 그 월드 프리미어 했는데요. 기자들한테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없나 보지. 그럴까요? 참 궁금한 작품이었는데. 좋은 영화면은 뭐 입소문 나게 놔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참 뭐
아니, 지금 러벌스락이나, 그러니까 스몰엑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오스카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너무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입소문을 막 내주고 있는데, 온더락스도 극장 개봉작도 아니고 플랫폼이 스트리밍인데, 왜 공개를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퍼즐 얘긴데, 그냥 눈 딱 감고 공개를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가는 영화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욕 영화제를 한번 짚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저희 3주년 기념 에피소드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뉴욕 영화제와 함께 기념일을 맞는 그런 저희 팟캐스트네요. 네. 긴 에피소드 들으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녹음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이 테크니컬한 데서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니컬한 측면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내용도 더 좀 알차지고 재밌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니스 씨, 저희 플랫폼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네. 3년 전에 비하면 참, 뭐, 확장은 한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네. 그냥 어디서 하는지 못 찾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없도록. 네, 처음에는 아마 뭐 다들 아이튠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아이튠스하고 사운드 클라우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구글이 팟캐스트 사업을 접는 바람에 구글로는 더 이상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없고요. 이외에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일찍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어요. 다른 플랫폼과는 달리 가입을 하셔서 거기다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패트리온 사이트에서 JJ 팝콘 토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은 영어로 JJ 팝콘 토크이니까 언제라도 편하실 때 들러서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에피소드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 영화를 그렇게 많이 팔로우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다 바꾸면서 한국 영화도 좀 이렇게 챙겨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제작이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1년을 향해서 출발해 볼까요, 제이미 씨?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합시다. 제니스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저희가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희 3주년 기념 에피소드 많이 청취해주시고 축하한다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또 열심히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또 겨울이 오고 있어서 어쨌든 모든 청취하시는 분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쌀쌀해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네, 플루샷을 맞으러 갑시다. 저는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못했네요. 네, 10월 안에 맞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레코멘드를 하더라고요. 10월이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중보건을 위하여 여러분 독감주사 맞으세요. 네네. 자, 본인도 그럼 지키고 가족도 지킵시다. 네, 그럼 자, 저희의 3주년 기념 그리고 뉴욕 영화제 에피소드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 바이.